아직은 뭐 10월 중순인데 날씨가 벌써 좀 많이 쌀쌀하죠. 전에 코로나 전에는 제가 이 무등도서관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문 닫은 뒤로 오랜만에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멋진 강의실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새로 만들었는지 전에 있던 걸 몰랐는지 아무튼 근데 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공부하러 같이들 자리해 주셔서 반갑고요. 오늘 뭐 시간이 뭐 긴 시간은 아닌데 1시간 정도 이제 광주를 포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남도라고 하면은 좀 광범위하긴 하지만은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제 여러 루트가 있겠죠. 어제같이 이제 마술로 하든 설화로 하든 뭐 음악으로 하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제 저는 그림을 가지고 도대체 이제 그림 속에는 이 남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주최하신 분 쪽에서 저한테 의뢰하기를 남도 사람들에 맞춰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람이란 거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살았던 또는 활동했던 시대 환경이랄지 사회적 분위기랄지 또 문화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제가 그림으로 만나는 남도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게 아직 전환이 안 됐나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이제 이쪽 지역 연고 작가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제가 여쭤보고 또 답해주고 이러면서 해야 조금 재밌는데 시간도 짧고 뒤에 또 따로 여러분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 나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 혼자 마음대로 1시간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은 그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일반 강좌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께서 아실 만한 분들 위주로 제가 뽑아왔는데 그 말고도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있겠죠. 우선은 남도라고 이제 제목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집분들도 그렇고 남도 하면 딱 연상되는 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지금 여쭤보지 못하지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남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우선은 이제 제가 이 컷을 넣는 거는 어딘지는 아시죠? 그 소세원에 여름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그 작은 개울이랄지 폭포 이런 쪽에 이제 물이 많았을 때 이제 사진인데 풍류라는 걸 들고 싶었어요. 풍류. 왜냐하면 이제 남도인의 정서 속에 자리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이랄까 뭐 풍요롭다 그럴까 이제 말하자면 농작물이랄지 또는 바다에서 얻는 수확물들 이런 것들이 대체로 먹거리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삶의 어떤 여유, 풍요 이런 것들과 정신적인 어떤 말하자면 여유 이런 것들이 풍류 문화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풍류 그러면 사실은 놀고 먹는 한량도 생각나고 이제 그러겠지만은 꼭 그것만은 아니죠. 근데 또 이제 풍류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다른 지역도 물론 자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연을 테마로 예술하는 분들이 워낙 많지만은 이쪽 남도 쪽에 또 자연은 독특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산세도 그렇고 얼마 전에 시립미술관에서 뭐 세미나가 있었는데 부산 출신의 뭐 유명한 그 미술 평론하시는 분이 자기 옛날 얘기를 하면서 대학 때 처음 광주로 왔는데 광주에 오는 사이에 차창 밖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영남 쪽에서 이쪽 우리 전남권 쪽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바깥 풍경에. 왜냐하면 그쪽 부산권에서는 볼 수 없던 너른 평야 그리고 낮은 산세들 이런 거가 너무 동네 분위기가 달라서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묻혀 살다 보니까 못 느끼지만은 그러나 이제 외집 분들이 볼 때는 이쪽 벌써 서울에서 내려올 때도 호남권 쪽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벌써 넓은 평야랄지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자연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게 또 다르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담양 남면 그 고서 쪽에 남면이죠. 거기가 독수정인데 시경정도 그렇고 소세원의 광풍각도 그렇고 독수정도 그렇고 그 정자의 여러 가지 물론 특징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호남의 또는 남도의 어떤 문화를 얘기할 때 뺄 수 없는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진에서도 보여지는데 좀 답답하긴 하네요. 바로 여쭤보면서 하면 좋은데 그 방 한 칸을 저는 되게 주목하는 거예요. 방이라고는 하지만은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딱 들어가서 누워 보면은 사람 어른 한 사람 누울 정도 그 말하자면 공간의 넓이가 굉장히 답답하죠. 그 넓은 자연을 놔두고 조금만 넓게 지어도 말하자면 마루를 좀 줄이고 방을 좀 넓히면은 여러 사람 둘러앉아 가지고 훨씬 여유롭게 안에서 뭐 시를 짓든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마시든 그럴 건데 방은 되게 좁게 잡아놓고 마루를 넓게 잡고 근데 이 문을 다 내려버리거나 닫아버리면 한 평밖에 안 되는 좁은 방인데 다 열거나 위로 젖혀 올리면 어떻게 돼요? 온 자연이 자기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 군림하거나 장악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자연 속에 말하자면 있는 듯 없는 듯 그 안에 자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온 자연을 품어 안는 그래서 말하자면 절제와 또 말하자면 검소, 소박 그러면서도 자연을 품어 안는 너른 말하자면 어떤 심성들 이런 것들이 이런 정자의 구성에서도 우리가 여겨볼 수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호남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 너른 어떤 심성 이런 것들도 물리적으로 평소에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하고 있다가 말하자면 온 자연을 하나로 품어 안는 어쩌면 이제 글은 물리적인 걸할지 또는 어떤 기교적인 거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식적인 거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이런 심성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동산, 분청사기 이런 거에서도 잘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거를 원래는 제대로 이쁘게 하려면은 어때요? 유약을 칠하든지 뭘 할 때도 매끄럽게 하얗게 바르든지 문양도 꼼꼼하게 정교하게 고려 청자같이 그렇게 하든지 근데 큰 붓으로 그냥 휙휙 말하자면 휘둘러 칠해가지고 매끄럽게 다듬지도 않고 그냥 딱 놔둬버리는 아니면은 사발을 잡고 큰 붓질로 한번 휙 휘둘러 버려 딱 놔둬버린다 할지 아니면은 벡터 분장 통에다가 거꾸로 집어넣었다가 다 담그지도 않고 일정 부분만 담궜다가 딱 꺼내놓으면 흘러내리면서 문양이 된다 할지 이거는 사실은 도자기의 대국이라는 중국에도 또는 굉장히 그 기교적인 일본에도 없는 우리 말하자면 조선 초기의 독특한 도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 심성 굉장히 대담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대담한 그런 어떤 그 감각인 거죠. 근데 뭐 이제 남도라고 해서 전부 다 옛날서부터 이렇게 수더분하게 투박하게 뭐 마무리도 제대로 안 된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던 상감청자랄지 고려 청자들에서 보면 얼마나 또 정교해요. 굉장히 우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대 문화의 어떤 차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어찌됐든 조선 초기에는 아까 소세원의 어떤 원림 정자 이런 문화에서도 그렇고 분청사기도 그렇고 이렇게 자연을 품어 안는 이런 거에서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그 시대적인 어떤 특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어디서 보셨을까요? 사실 이거가 뭐 이렇게 잘 노출돼 있진 않아요. 답사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봤겠지만은 왜냐하면 평소에 이제 이 간짓대로 입구에다 딱 막아놔 버리니까 왜냐하면 큰 은사 스님의 말하자면 부도인데 함부로 막 사람들 들락거리고 손 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절에서 입구를 대까지로 함부로 못 들어가게 딱 이렇게 차단을 해놨어요. 원효사 부도죠. 근데 원효사 부도인데 이게 주목할 게 지붕도를 유심히 봐보는 거예요. 이 크기가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사람 키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고려시대 부도 같은 것들 보면 어떤 거는 엄청 커가지고 위압감이 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화강암으로 투박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서 위압적이지도 않고, 또 쌍봉사 철감선사 부도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는 엄청 또 정교하고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대비되게 굉장히 투박하면서도 몸돌이랄지 받침돌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민화에서 보는 것 같은 소방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도 문화를 얘기하면 주목할 건 지붕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사진에서 보시면은 지붕돌 무슨 모양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8기퉁이에 뭔가 한 마리씩 조각돼 가지고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백에다 딸랑딸랑 달고 다니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 뭐 같아요? 많이 이제 마모되고 막 그래가지고 형태가 정확하진 않지만은 다람쥐 같기도 하고 또 들쥐 같기도 하고 두꺼비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용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8기퉁에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산짐승, 물짐승, 날짐승 이런 것들이 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스님의 부도인데 왜 이런 걸 올렸을까요? 똑같은 게 거의 비슷한 게 해남 대흥사 부도전 안에도 서산대사 부도가 이런 형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다른 지역을 가보면 없어요. 답사를 한 10여 년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다른 지역에 없는 남도만의 독특한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우리 이제 남도의 어떤 문화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자연에서 품어 안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 생명 만물들과 더불어 사는, 어쩌면은 불교의 어떤 세계관하고 연결될 수 있겠지만은 더불어 산다는, 공생한다는, 달리 말하면 대동 한 세상, 공동체 정신. 그러니까 광주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말하는 대동 세상이랄지 공동체 세상 이런 것들이 이 부도에서도 사실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만 말하자면 생명들이 같이 함께 더불어서 나중에 뭐 극락 정토에 가든지 아니면 부처님 설법을 듣고 뭐 해탈을 하든지 같이 가자. 이런 정신은 또 아까 대흥사 부도도 말씀드렸지만은 미황사 대홍전의 주춧돌이나 부도 이런 거에도 또 있죠. 그래서 남도 문화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남도 문화를 얘기할 때 어제 뭐 먹는 것 같고 말씀들 하실 때 이미 언급들이 됐을 수도 있는데 삼합이잖아요. 삼합,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어우러져 먹는다. 한 가지만 먹을 때도 맛있지만은 이게 섞어졌을 때 외국인들한테 한국 문화를 말할 때 비빔밥 문화를 우리가 선뜻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우러져서 맛을 내는, 그러니까 서로의 개성들이 어우러졌을 때 뭔가 더 큰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남도 음식에서도 역시 이 굉장히 서로 독특한 김치와 돼지고기와 홍어와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이지만은 함께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어우러짐의 어떤 문화 이런 걸 또 뺄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서 그냥 또 예를 들어서 숙성된 거, 삭혀진 것만 좋아하냐? 그건 아니죠. 굉장히 기운 팔팔한 이 탕탕이, 외집분들이랄지 외국인들은 이거 먹어보라고 mond도가낸 줄 알고 그냥 기겁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또 호기심으로 많이들 맛을 보죠. 그러나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굉장히 날 것들, 갓 말하자면 수확한 생명이 우선은 싱싱한 이런 것들을 또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숙성된 것과 생생한 어떤 기운과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말하자면 더불어 사는 이런 문화가 있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풍류를 즐기고 음식을 즐기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숙성된 것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좀 느긋하고 뭐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의병사나 또 5.18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의 공동체 세상을 우리끼리 말하자면 옛날 농본 사회에서는 품앗이든 뭐든 서로 어우러져 살아야 돼요. 자기 혼자만 살 수가 없어요. 이 동네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런 더불어 사는 문화가 딱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에 부당한 거랄지 외세랄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걸 깨트린다 할지 개입을 한다 그러면 가만 안 두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동네 지나가다 보면 꼭 동네
청년들이 불러갖고 터스하듯이 뭐라고 한 대씩 쥐어받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했는데 그게 어쩌면 공동체 문화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정의로운 일들을 이런 또 불의를 만났을 때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말하자면 정의를 위해서 또 싸우고 저항하고 이런 정신도 우리 이제 남도 문화에서는 또 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남도를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남도 사람 중에서 여러 예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림에서는 어찌됐든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이 그림에서는 학포 양팽손 그림을 먼저 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학포의 그림이라고 완전히 확정적으로 얘기되진 않아요. 그분 것일 거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과 일본 쪽에 있는 거가 어떤 기자가 그걸 찾아내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한꺼번에 그려졌던 그림일 거다. 사이즈도 같고 구도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언뜻 봤을 때는 그림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좀 우리가 방이 좀 밝으니까 슬라이드가 선명치 않죠. 그래도 대략 분위기는 아실 수 있을 거니까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림 분위기는 어때요? 맨 처음에 말했던 풍류가 그득한 말하자면 심산유곡 어쩌면 좀 이상향 같은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묵으로 굉장히 먹을 아껴 쓰면서 그림의 어떤 수준으로도 굉장히 잘 그려진 그림인데 학포 양팽소는 원래 화가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관직에 나갔다가 좌절해가지고 낙향한 말하자면 처사지. 근데도 전문 화가가 아닌데도 그림의 수준을 보면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렇게 종축으로 그림을 그리면서도 긍정에서부터 이렇게 쭉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슬라이드가 흐리네요. 여기 소나무 밑에 정자에 차를 마시고 있거나 또 올라가면 여기 또 소나무가 있고 선비 몇이 여기 둘러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있고 그러면서 이 물 수면 공간으로 해가지고 이쪽 이제 여기는 안 그려져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속세 이런 거가 이제 말하자면 상상 속에 이쪽에 이제 있겠죠. 근데 나룻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을 이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화재가 써져 있는데 뭐 이제 이 그림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너 나룻배 함부로 너 까불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네가 세상 티끌 묻어올까 무섭다. 왜냐하면 코로나 묻어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말하자면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말하자면 은일한 처사들끼리 이렇게 시회를 갖고 말하자면 중림 지련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 때에 묻혀들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 산수와 어떤 그 이상향을 그려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세상에 대한 어떤 거리두기, 저항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학포의 그 배경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키워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중간 부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그렸어요. 그 실제 전체 작품 크기도 그렇게 큰 그림이 아닌데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면서도 또 기교적인 꼼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때요? 소나무든 정자든 그 안에 엎드려서 시 쓰고 있는 사람이든 이런 절벽 바위 처리 여기 사람 선비들 보이죠? 차 끓이고 있는 시동도 보이고 굉장히 사실은 필법이나 묘사법도 뛰어나면서도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억지스럽지 않게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죠. 근데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 물론 그 학포보다 한 세기 전에 살았던 안견 들어보셨죠? 몽유도원도 그렸던. 그러니까 시대를 주름잡았던 말하자면 대가인 안견의 화풍이 16세기 학포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유행 양식으로 하나의 정형화돼 가지고 내려오긴 해요. 그러나 안견의 화풍을 그대로 따라서 그린 건 아니고 자기식으로 그린 건데
그런 류의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심경을 말하자면 그린 거예요. 세상하고 어느 정도 나는 거리를 두고 이제 말하자면 세상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담아낸 건데, 말하자면 정암 조광조와 한 10여 년 나이 차이인데 친구 겸 스승이에요, 정암이. 근데 기묘사화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학포도 그렇고 이분들이 조선 초에 그 신진사림 혁신파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뭐 진보 보수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그 시기에도 조선 초기 문화를 이렇게 혁신시켜 보려는 신진사림들,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활동을 하다가 말하자면 훈구 대신들, 기성세대들한테 말하자면 그 음모로 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나뭇잎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놈들이 영목괴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묘사화로 해가지고 전부 숙청되거나 귀양 보내거나 막 그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광조 선생이 화순 능주로 유배를 왔는데, 학포의 고향도 화순 이양면이거든요. 쌍봉사 가는 길목에. 그래서 자기의 말하자면 정신적 동지였던, 또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존경했던 조광조가 하필 자기 동네 귀양와 가지고 거기서 사약받고 죽으니까 이제 모든 세상 이런 어떤 의욕이든 청년의 어떤 야망이든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좌절, 절망감을 크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예 세상과 연연을 끊고 은일투사가 돼버리는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쌍봉사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기까지 들어가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잘. 이양면 정리라는 동네에 학포에 말하자면 그 고향인데, 거기에 이런 학포당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포가 살 당시에도 이렇게 기와 얹어가지고 번듯하게 생겼었을지 아니면 초막이었을지,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사진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도 학포당이 이렇게 보존이 돼 있죠. 그리고 그 마당도 넓게 잡지도 않았어요. 그 말하자면 시골 동네에서 욕심 사납게 말하자면 마당을 넓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 넓게 잡지도 않았는데, 은행나무고 한 그루가 있는데 엄청 큰 고목이죠. 그러니까 학포가 내려와서 은둔했던 시기서부터 본다면 거의 얼마나 됐을까요? 16세기니까 거의 한 600여 년. 엄청난 할아버지 은행나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학포 양평손의 이 심중을 조금 더 아까 그 산수화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대나무는 금방 아시겠는데 일반적으로 봤던 묵죽 또한 또 다르죠. 한국화는 그 박종석 선생이 학위 논문 쓰면서 문중을 접촉해 가지고 찾아낸 그림인데, 그 양씨 문중에서는 이게 학포 선생이 그렸다고 전해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사계 목죽도 대나무를 사계절에 맞춰 가지고 그렸던 그림 중에 두 이미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쪽 거는 어때요? 그림의 상황이 느껴지신가요? 어쩔 것 같아요? 엄청난 강풍이 불면서 대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곧 부러질 것 같이 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은 또 어때요? 여름 광풍이었다면 여기는 겨울, 완전 말하자면 모든 게 죽은 듯 고요한. 근데 주목할 거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대가지가 잘린 것도 아니고 찢겨져 있죠. 그러니까 조광조가 가졌던 기묘사화 이후 자기의 어떤 심중의 어떤 상태를 대나무를 빗대 가지고 말하자면 사람이 살점이 찢겨나가는 어떤 고통, 심적 고통, 그리고 끊임없는 그 광풍, 세상의 광풍들, 이런 거를 대가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각 그림마다 항상 새가 두 마리씩.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를 조광조와 양평손의 그 우위, 그게 사제지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정신적 교분 관계를 나타낸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는 금방 딱 아시겠죠? 제가 밑에다가 힌트를 안 드려놨지만은 어딘지. 해남 노구당이죠. 노구당 하면 누가 생각나요? 노구당의 주인은 할아버지가 유명할까요? 손자가 유명할까요? 할아버지는 윤선도, 손자는 윤두서. 근데 우리는 그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두서를 주목을 해보는 거예요. 공제 윤두서는 사실은 이분도 이제 직업화가는 아니고 진사시험도 합격한 진사 양반이에요. 말하자면 문인인데 그림에나 인문학에 굉장히 밝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당쟁이 워낙 심해가지고 주류에서 밀려나가지고 그래서 정계에 못 나가고 그냥 야인으로 살았던 분이죠. 그러나 정계에 못 나가지만은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량이랄지 인문학적인 어떤 관심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초야에 붙여서 썩혀버리는 게 아니고 마치 서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아요. 굉장히 박학다식, 다방면에. 그래서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리학에도 밝고 천문도 연구하고 굉장히 그 당시 어떤 세상의 변화 시기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또 학구열이 되게 높았던.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들이 이제 묶어놓던 어떤 화첩 중에 한 그림인데 공제가 우리 호남 이쪽 남도 지역의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뿐만이 아니고 한국 미술사에서도 이분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일종의 어떤 선각자, 시대적인 어떤 변환기에 다리 역할을 놔준 이 그림은 그냥 평범한 산수화 같지만은 사실은 남종화가 중국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유입돼 오던 초기에 말하자면 이분이 앞서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남화 화본들을 어떻게 보면 신학문이잖아요. 입수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이제 해석해서 그려보는. 그러니까 소치를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소치 이전에 남화를 한국 화단에 유입시켰던 어떤 선각자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공제하면은 이 그림을 떠올려야죠. 우리 이제 타이틀인 남도 사람들 막 그럴 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이제 이분의 이 자화상이에요. 어때요? 딱 보면 무서워요. 굉장히 잘생기기도 잘생기셨는데 서양화의 인물 초상 그리는 거하고 전혀 또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 광주박물관에도 한번 원작이 와가지고 전시한 적도 있고 근데 보셨다시피 그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엄청 세밀하게 말하자면 넓은 붓으로 쑥쑥 칠해가지고 명암을 만든 게 아니고 먹의 농담을 조절해가면서 한 끗 한 끗 이렇게 점도 아니에요. 짧은 가늘고 짧은 선들을 계속 이때가면서 많이 마치 어떤 근육이 흐르는 것 같은 흐름으로 피부결을 이렇게 그린다 할지 수염도 마치 살랑살랑 가벼운 바람결에 이렇게 나풀거리는 것 같은 눈이 굉장히 매섭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인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눈빛이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림으로 인물화를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정신성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공제가 가졌던 두 가지의 측면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말하자면 자기 성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직시하는 살아있는 어떤 눈빛 시대정신 근데 이게 눈만 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냐? 그건 아니죠. 이제 그림들에서 그런 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게 해남 노구당의 유물전시관에 있는 말하자면 백동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을 아무리 잘 닦아봤자 요즘에 유리 거울 같이 얼굴이 잘 비치겠어요? 그죠? 근데 이 구리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 그림을 그렸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공제 때부터 그때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말하자면 이제 유물이니까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아까 자화상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죠?
이런 그림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풍속화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풍속화가 아주 유행했던 시기는 18세기 영조 정조 시기에 화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풍속화.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막 이런 분들이 떠오르죠. 근데 공제의 풍속화는 굉장히 또 대담하면서도 독특한 데가 있어요. 나물 캐는 아줌씨들이죠. 근데 두 분을 아주 절묘하게 구도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당연히 이제 쑥을 캐든 아니면 무슨 나무를 채취하면서 쭉 이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다가 내려온 뒤에 또 뭐 덜 캤던 게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은 또 돌아보고 밀레 이삭줍기 같이 두 사람 다 앞으로 숙이고 있으면 구도가 앞으로 무너질 것 같이 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앞으로 전진, 한 사람은 뒤로 돌아서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무게 균형이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거죠. 근데 뒤에 산 처리는 또 어떻게 했어요? 세 필로 꼼꼼하게 계곡이나 막 봉우리, 바위 이런 걸 묘사한 게 아니고 마치 색종이를 잘라 붙이듯이 얇은 먹으로 넓게 쑥 칠해버렸어요. 거의 평면화시켜서 굉장히 단순화시켜버린 거죠. 현대미술로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세밀한 표현이나 순간 포착이나 이런 것도 능하면서 옛날에 그 당시에 뭐 사진기가 있었겠어요? 크로키북이 있었겠어요? 또 양반네가 이 아줌마들하고 어울려갖고 나물 캐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냥 지나가다 쓱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간 포착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거를 또 집요해가지고 그걸 기억해서 이 동작을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려내는 이런 것은 굉장히 탁월한 말하자면 회화적인 어떤 재능 그런 것도 보면서 그림 솜씨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는 양반인데 어떻게 보면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소시민들 이런 삶을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어쩌면 시대의 직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또 어때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감님은 나무그늘에 앉아서 집신을 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당시의 어떤 그 삶의 어떤 풍속이랄지 현실 상황 이런 거를 갖다가 굉장히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남겨놨는데 항상 그림에서 보여지는 거는 중국풍의 어떤 그림을 따라서 그린다 할지 그런 거가 아니고 자기가 봤던 거를 어떻게 하면 현실감 있게 생생하게 그대로 표현할까 이런 거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은 현대 미술에서는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대학 입시 때 한국학과 입시 시험 때 보통 정물 그리기 하면 이런 소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공제가 18세기 초, 17세기 말 이 시기에 풍속화나 또는 진경산수나 막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이전에 벌써 이분은 시대를 앞서가지고 이런 현실적인 소재, 리얼리티, 인물도 그렇고 정물도 그렇고 굉장히 말하자면 현실감 있게 요즘 말하면 이제 현실주의라고 해도 되고 리얼리즘을 추구했던 근데 그 필법조차도 옛날 중국에서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뭐 화훼도랄지 이런 묘법이 아니고 당신 나름대로 서양에서 들어온 말하자면 태서법이든 이런 것도 소화를 하면서 서양식 명암법이 아니고 동양의 말하자면 음영법으로 까지, 참외, 수박을 아주 그럴듯하게 그려놨죠. 이거는 이제 제가 답을 써놔버렸네. 진도 울림산방이죠. 근데 이제 울림산방 가면은 연꽃도 피고 경치 좋으니까 참 소치 선생이 당대의 유명한 화가였다더니 정말 이 집을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는 이 사진 보셨겠죠? 1920년대 울림산방 소치가 살았던 집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치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들 이제 허형이 살고 있을 당시죠. 20년 되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논밭 속에 그냥 초가집이 있는 정도. 근데 이제 손자인 남농 선생이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아버지를 위해서 울림산방을 꾸몄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소치 할아버지가 사셨던 초가집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우리가 복원 작업들 막 하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옛날 분위기는 사실은 아니겠죠. 복원된 것일 뿐이지. 이분 어때요? 공제 자화상하고 비교하면? 이건 이제 자화상은 아니고 아들 미산 허영이 아버지 초상을 그린 거죠. 소치 허련의 초상인데 어찌됐거나 19세기에 조선 말기에 추사 김정희의 사랑받는 어떤 애제자로서 김정희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정신주의 또는 금석학, 고증학 또 당대 유명한 문인 묵객들하고 어울리면서 소치가 시골 섬 출신의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환쟁일 뿐이지만은 고급 문화와 어울리면서 당시의 어떤 지식인 사회의 주류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체득을 하면서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남화를 일종의 그 부흥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죠. 이런 그림 보면 어때요? 아까 학포 그림하고 비교한다면 아까 거는 굉장히 심산유곡, 함부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거지만은 이런 산수화는 또 굉장히 평원산수 같이 좀 물 공간도 많고 좀 더 뭐랄까 차분해진다 그럴까? 근데 이제 소치 선생도 초기에는 추사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이 중국의 옛날 원말 사대가랄지 또는 그 왕유나 이런 그 문인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일종의 고전 같은 그림들을 따라서 그린다 할지 일종의 모본, 모작. 그 당시는 이런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옛 그림을 따라서 그리고 아예 화재에다가 누구 그림을 모방해서 그렸다고 딱 써놔버려요. 방, 예찬, 산수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뭐냐면은 이런 데서 보여지는 어떤 필법들, 부드럽게 풀어 쓰는 이런 필법들이랄지 녹목을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남화의 한 전형이 돼가지고 호남 남화에서 일종의 뭐랄까 가장 일반화된 어떤 풍이 되는 거죠. 소치가 지향했던 굉장히 뭐랄까 선비들이 가져야 될 잡다한 것들을 다 털고 정신적인 엑기스만 딱 짜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런 것들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그림 보면 어때요? 굉장히 여백, 비어있는 공간을 많이 두고 그러나 그게 비어있다고 느끼질 않죠. 물결을 일일이 그리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 풍경 산수를 보면서 넓은 수면 공간에서 물멍 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치나 호남 남화에서 지향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화폭의 모든 것을 다 그려 넣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려지는 것과 생략한 거, 암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음과 양의 이치같이 서로 이렇게 결합돼서 그림을 음미하는 분들이 상상의 세계를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게 교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연 교감. 소치가 그렸던 말년에 이제 진도로 낙향해 가지고 울림산방에서 기거할 당시에 뒤에 첨찰산 아래에 자기 이제 초막으로 해질녘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중국의 이제 한시를 빽빽이 이제 여백에다 그려놨는데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제 부드러운 어떤 필선들이랄지 이런 거에서 아까 이제 수면 공간이 넓은 산수도에 비하면 요거는 좀 많이 그려져 있어서 좀 답답하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남도의 어떤 산수를 그렸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은 이제 소치 선생의 손자인 남농 허건이죠. 목포 가시면은 여기 들려보실 만해요. 남농기념관에 가면은 남농 선생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보존되는 유물들이 또 꽤 많아요. 그 예전 선대 서화가들 작품부터 해가지고 근데 남농 선생은 또 소치하고는 또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소치는 정통 고증학이랄지 옛날 고전을 중요시했다면은 남농 같은 경우에는 당대 예술의 어떤 말하자면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작가 정신
그런 거에 되게 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법 그대로 따르질 않고 초기에 말하자면 그림 수업을 할 때는 옛날식의 화본을 따라 그리기도 하고 물론 그랬지만은 신화풍을 또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던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도 보면은 비 온 뒤에 풍경인데 옛날 산수 그리는 방식하고 달라요. 비 온 뒤 촉촉한 물맛을 내는데 우선 중점을 둔다 할지. 이런 것도 이제 목포 유달산 옛날에는 나무들을 하도 해서 땔감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산들이 민둥산이었고 그잖아요. 또 이제 유달산이 바위산이 이제 대부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밭대기를 갈아 먹고 사는 그 당시 어떤 일종의 세상 풍경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채색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외색 화풍이라 해가지고 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은 남농 입장에서는 신화풍은 뭐든지 이렇게 자기가 취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화시키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아주 이상적인 근사한 산수에 비하면은 그냥 평범한 산수예요. 그러니까 남농이 봤던 우리 남도의 주변의 흔한 풍경들 그런 것들을 사생하듯이 자기 필법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거죠. 그러면서 남농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은 신남화라고 이제 당신이 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보 또는 나무 어떤 남본 이래 틀에 묶여 있는 문기를 주장하는 이런 거는 관념 철학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중국 산수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말하자면 모화사상, 봉건자재 이런 걸 털어내고 자기 비판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한 개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지하고도 또 달라요. 남농 선생이 갖고 있던 생각은. 좀 이따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남농의 그림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이상향이 아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도의 어떤 산천, 산수, 어떤 풍경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남농 양식으로 정립을 했던 소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자기 필법을 개발해 가지고 말하자면 정형화시킨 거죠. 여기 한번 가보셨죠? 무등산에 이제 춘설원이잖아요. 의제 선생님이 무등산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사실 당시에 이런 옛날 집들이 뭐 그렇게 크진 않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 나서 다다미로 바닥을 깔아 가지고 산중 한기를 좀 피하려고 하고도. 근데 이 방에서 이제 제자들 그림도 봐주고 당신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러셨던 데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의제도 청년 시절에는 이렇게 중국식의 화본을 따라 그린다 할지 임모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청년 시절부터 20대, 30대 그렸던 그림들도 보면 이분은 역시 그림에 대단한 일종의 어떤 그 필력이라고 그럴까? 솜씨가 있는 분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신예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작가 시절서부터 그려지는 그림들의 이 수준들을 보면은 정말 정말 잘 그리시는 분이다. 근데 이제 이분의 그림은 남농 그림에 비하면은 훨씬 부드럽고 똑같이 이제 남화라고 우리가 묻긴 하지만은 이제 남농 선생이 어쩌면은 좀 까실까실하거나 또 좀 거칠거나 좀 이런 면에 비하면은 의제 선생님 그림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제 선생님도 너무 이제 고산줄령이랄지 또 이상향 같은 그런 풍경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풍경들을 많이 그리긴 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은 남농이나 소치 그런 분들하고 또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게 뭘까요? 화품, 그림의 품격. 의제 선생님이 중요시했던 거는 그림의 재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품격이란 것도 선인 대가들의 전통, 기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게 자기 예술로 되는 거다. 옛날에 이제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무릎 전수를 한달째 막 그래가지고
개성이란 거는 어디까지나 전통 바탕 위에서 꽃피어지는 거다.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 독단적인 개성이란 거는 생명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창조란 말을 잘 하는데 창조란 그렇게 아무나 해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옛 전통과 말하자면 예전 선인들한테 물려받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습득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아까 남농이 말했던 옛것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시대의 어떤 창작 정신을 강조했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의제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완전히 뭐 도인같이 그렇게 호도 의도인이라고 했지만은 그렇게만 사셨냐? 그건 아니에요. 그 해방된 이후에 무등산에서 일본인들이 가꾸다가 놔두고 간 춘설 차밭을 일구고 이제 농업 고등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고등기술학교죠. 거기에서 이제 농업인들을 또 이렇게 양성을 하고, 왜냐하면 그 시기에 가장 큰 숙제는 뭐였냐면은 먹거리였어요. 그죠? 해방공간 이후에 또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말하자면 먹거리였잖아요. 그래서 농업 고등기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 인력들을 또 이제 양성을 하고, 중심사 춘설은 들어가기 전 그 자리가 이제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옛날에는 이제 삼해산장이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요리집 같이 그 농업기술학교를 이렇게 쓰고 있다가 지금 의제미술관로 이제 바꿔져 있죠. 그 자리가. 옛날에 삼해산장 때 가셨던 분들 계실까요? 그때 분위기와 이제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의제 쌤이 굉장히 또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민족의 어떤 뿌리, 민족의 근본을 찾기 위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단군 신전, 개천궁을 짓고 싶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제 막 전시도 하고 그래 돈도 모으고 그래가지고 조감도 이렇게 그려놓고 그걸 지으려고 해다가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우상숭배, 기독교 집단 쪽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는데, 지금도 무등산에 천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개천절날 매년 지금도 제를 지내고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의제쌤이 이 꿈을 실현을 시켰었다면은 굉장히 근사한 단군 신전이 광주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농업기술인 인력을 기르기도 했지만 당신 그림에서도 이런 농경도들을 또 몇 점 그려요. 그러면서 남도의 어떤 산야, 들판의 어떤 풍경들. 그래서 의제 선생님은 완전 말하자면 초월한 이상주의자, 꼭 그런 거라기보다는 현실과 당신의 어떤 예술 사이에 균형 잡기, 그리고 이제 화업과 또 세상에 당신이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고심을 하셨던 것 같죠. 아산 조방원 선생인데 남농의 제자 중에 가장 또 손꼽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남농과 의제의 제자들이 그 중간 세대가 돼가지고 지금의 한국 화가들 이 맥을 또 이어주게 되죠. 근데 남농이 창작 정신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이 제자들 그림이 다 일관되질 않아요. 각자 개성이 또, 왜냐하면 남농생이 그림을 자기 화풍 그대로 따라서 그리기를 말하자면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어떤 개성을 살리는. 그래서 아산 조방원 선생도 굉장히 국전에서도 큰 상도 받고 유명해졌던 분인데, 그러나 남농생 그 화풍을 그대로 따라 그리지는 않죠. 의제 선생님의 제자인 이제 희재 문장호 선생 산수화인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아류라기보다는 각자 자기의 어떤 회화 세계를 이제 갖고 가는. 금봉 박행보 선생, 저희 각화동에 금봉미술관 가면 항상 작품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분도 옛날 전통 필법으로 해서 굉장히 문인화도 그렇고 상도 많이 받고 유명한 분이지만은 나이가 드셔가지고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거죠. 예법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좀 현대적인 감각을 넣어서 산수화풍을 새롭게 좀 읽어보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산동 초가집 누가 생각나요? 이 집 주인이 누구였어요? 오지호 선생님 댁이죠. 근데 오지호 선생님이 이제 조선대학교 교수를 하시게 되면서 학교에서 관사로 이제 주어졌던 집인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걸 보존해서 잘 며느리가 관리하고 이렇게 거기 살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작은 아담한 마당 맞은편에 오지호 선생이 직접 설계를 해갖고 지었던 화실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 초가집 안에서 유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빛이 너무 어둡고 색감이 중요한데 오지호 선생 특히나, 그래서 볕이 좀 잘 들 수 있게끔, 그렇다고 너무 센 빛은 또 안 되니까 적당히 북창을 내 가지고 천정 지붕 쪽에다가 이렇게 남쪽으로 창을 내버리면 빛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북쪽으로 작은 창을 내서 빛이 적당히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오지호 쌤의 그 유명한 인상파 화풍 그림들을 그리신 거죠. 근데 화실도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굉장히 또 소박하게 넓게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대작을 그리기는 좀 어려우셨을 정도로, 동경미술학교를 다니실 때 이제 대학 실기실 시간에 그렸던 누드화인데, 어찌됐든 이제 오지호 쌤의 화풍은 처음에는 일본에서 아카데미즘으로 교육되고 있던 외광파 화풍, 그러니까 서양 인상파 화풍을 일본식으로 좀 변조시킨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지만은, 그러나 오지호 쌤의 밑바탕에는 항상 민족주의가 깔려 있어요. 그분이 활동했던 걸 보면은.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193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칼라 화집을 만들어요. 당신 이제 친구인 김주경 선생하고 둘이 2인 화집을. 근데 거기에 실려 있는 도판인데, 과수원 풍경. 오지호 선생님은 굉장히 밝은 색감, 또 생기 있고 말하자면 뭐랄까 생생한 어떤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그림을 되게 그리고 싶으라고 하셨는데, 38년도, 37년, 38년, 39년 요 무렵의 그림들에서도 그런 생생한 색감의 인상파 화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 보셨죠? 저번에 시립미술관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여기 내려와서 전시할 때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성의 송도고보 교사로 가 있을 때 거기 초가집을 그린 작품인데, 이 그림이 이제 우리나라 인상파류의 회화를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거가 그림자 처리랄지 전체적인 이런 거에서 일본의 어떤 아카데미지랄지 또 고전주의식으로 그림자를 이렇게 어둡게 새까맣게 칠해버린다 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도 색감을 넣고 전체적으로 밝은 햇살의 느낌을 살려주는, 이건 이제 조선대학교 교수가 되셨을 때 49년도 그림인데 무등산 산줄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근데 굉장히 대담한 몽뚱한 붓으로 툭툭툭 터치를 치면서 그림의 어떤 활기를 살리려는, 파레트에서 될 수 있으면은 검정색이나 흰색은 빼버려라, 갈색이나, 제자들한테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밝고 생생한 원색의 느낌, 그건 뭐냐면 그 색깔이 좋아서가 아니고 오지호 쌤이 추구하고 있는 자연의 생명력, 태양의 어떤 에너지, 광휘, 이런 그림 집에 걸어놓으면 참 좋죠. 과수원 풍경, 뭐 이제 금천면 배꽃 피고 막 그럴 때 엄청 화가들 그림 그리러 많이 가잖아, 아마추어들도 그렇고. 근데 이런 그림에서도 풍경의 세세한 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붓터치를 이렇게 마치 뭐가 이렇게 일렁이는 것 같이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활력을 돋우려는 이런 거가 되게 오지호 쌤은 중요했던 거죠. 남도의 자연에서 느껴지는 싱싱한 자연의 어떤 기운, 생명력. 색감도 그냥 튜브에서 짜가지고 칠해버린 것 같지만은 굉장히 사실은 그 깊이감도 있으면서 그냥 우리가 원색 막 발라놓은 그런 느낌하고는 다르죠. 근데 오지호 쌤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회화란 거는
태양, 생명. 태양이란 거는 태양의 광, 이걸 중요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력. 회화예술이란 거는 자연 재현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자연 재현을 되게 중요시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시끄러운 이제 논쟁으로 벌려져요. 어떻게 현대 회화가 자연 재현만이 근본이라고 말하냐. 근데 오지호 선생님의 그런 약동한 어떤 생명의 기운이랄지 자연의 어떤 에너지랄지 이런 것들을 필법으로 색채로 이렇게 나타내는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호남의 인상주의 화풍, 이거는 이제 후임으로 오신 이제 임직순 선생이 조선대학교에서 또 그 비슷한 화풍으로, 근데 이분은 이제 풍경보다는 인물을 많이 그렸죠. 근데 굉장히 원색 대비, 그러면 중간 색조를 또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굉장히 색채 회화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올해 시립미술관에서 임직순 선생 특별전이 있었죠. 그래서 색채의 마술사 막 이런 이름 붙이는데, 그래서 남도의 전체적인 서양화 화풍이 오지호 쌤하고 임직순 선생 영향으로 해서 직업화가든 아마추어화가든 되게 인상파 화풍이 많죠. 그분들의 영향이 되게 이제 컸던 거죠. 이건 어딘지 아시겠어요? 많이 지나다셨을 것 같은데, 장동 교차로 있는 쪽에 전남여고 옆에 자비신행원인가 이게? 그런데 이 집 뒤에 주차장 공간이 있어요. 이게 광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 남도뿐만이 아니고 한국 전체적인 추상미술 쪽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강용훈 선생님의 대기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도깨비대학이라고 그 자리에 불렀는데 하도 환쟁이들이 저녁에 술 마시면서 새벽까지 막 논쟁을 벌리고 시끄럽게 한다 해갖고 저것들은 잠도 안 자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도깨비대학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광주에서는 이제 그 집이 사라져 버렸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어떤 공간이죠. 근데 이 강용훈 선생님이 왜 중요하냐? 이분이 이제 동경의 제국미술학교 유학 당시에 그렸던 그림인데 뭘 그렸을까요? 알아먹을 수 없죠. 차라리 오지호 선생님 그림이 더 좋아 보이죠.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낯익은 것만 좋아하다 보면은 사실은 항상 한정돼 있겠죠. 문화적인 감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형상이랄지 이런 걸 거부해버리는, 말하자면 일정한 어떤 형태를 없애버리는 비정형. 나중에 이제 앵포르멜이라고 또 유행하게 되죠. 아까 분청사기에서 봤던 어떤 묘사를 뛰어넘는 일탈의 회화, 그런 거가 강용훈 선생님이 이런 회화가 유행하기 전에 이제 서양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0년대 초까지 이게 되게 유행하게 돼요. 추상표현주의, 또 유럽에서는 앵포르멜 회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런 시기에서부터 이렇게 형상을 털어버린, 구애받지 않는 이런 비정형 추상 쪽에서 굉장히 앞선 이런 작업들을 남긴 거죠. 1950년에 6.25가 나기 전에 4월 달에 미 공보원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그때 전시작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하겠죠. 소질이 없어도 누가 이거 못해요. 막 물감 뿌리고 막 질질 흘리고 막 그러면은. 근데 굉장히 물론 이제 이 50년 정도 되면은 미국에서도 따시즘이랄지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상표현주의에서도 많이 유행할 때이긴 해요. 이제 그러나 이때 이분이 이걸 시작했던 게 아니고 아까 봤듯이 40년대 초부터 이미 이 작업을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베니아판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도 하겠죠. 팔에 힘만 있으면 넓은 빗자락 같은 붓으로 한번 휙 젖어버리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오지호 선생님이 생각하는 자연을 근본으로 하는 회화와 강용훈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미 있는 것을 재현해서 그리는, 이거는 무의미하다. 그런 것보다는 현대적인 어떤 리얼리티를 찾는. 그래서 이분은 평생을 이런 자연 재현에 말하자면 구애받지 않는 이런 회화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하냐? 예술이란 거는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 시대 감각, 자기 세계,
전위 이런 걸 되게 강조하죠. 그리고 복잡한 현실, 불안한 시대, 해방 이후랄지 50년대는 얼마나 심란했어요, 세상이. 근데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는 무가치한 아카데미즘, 자연주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차원의 리얼리티를 획득한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남일보에 20, 30회 걸친 지상 논쟁을 펼치는 거예요. 어조선생하고 맞짱 떠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미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양수화 선생님인데 강영 선생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가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술 선생님으로 있던 양수화 선생님을 광주로 사범학교 후임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올라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강영훈과 양수화 이 두 분이 광주 호남 쪽의 추상미술의 어떤 대부가 되는 거죠. 근데 양수화 선생님은 6.25 전쟁 때 오지호 선생님도 그랬지만은 입산 활동 때문에 빨치산 화가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억압된 게 많고 억눌린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항상 강영훈 쌤 같이 추상 표현주의이긴 하지만은 이제 강영훈 쌤은 자유를 우선한 그런 예술이었다면은 이제 양수화 쌤 같은 경우는 그 저항의 어떤 표출, 분출로서 억압된 심리의 말하자면 폭발 이런 걸로서 추상 표현주의가 되는 거죠. 전쟁의 흔적을 이렇게 그린 건데 전흔. 근데 말하자면 그 어떤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이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남아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기억할 분이 우리 광산 출신의 배동신 선생님. 이분의 수채화는 한국 화단에서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무등산이든 나주의 금정산이든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도 일반적인 중고등학교 어떤 수채화 같은 그런 맛하고는 다르게 그 산의 어떤 기운, 골기를 잡아내는 그런 투명하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깊이감 있는 그런 산수를 그리고 여성의 누드를 그리더라도 마치 이제 서양에서 미의 여신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류의 그림보다는 어때요? 인생 살 만큼 사신 늙은 안악의 몸뚱이를 통해서 관능미가 아니고 그 삶의 어떤 연륜, 하나의 어떤 생명 존재가 한 생을 살아낸 그 몸뚱이를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산을 그리든 인물을 그리든 배동스님 그림에서는 그 내면에 깔려있는 어떤 기운이랄지 말하자면 본질적인 이런 거를 그 투명하고 가벼워 보이는 수채화 물감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낸 거죠.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제 시간이.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자연주의회화든 뭐 추상회화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80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예술이 그동안에 깊이 생각지 못했던 적극적 관계를 갖지 못했던 사회의 현실과 문제를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영균 쌤이 그렸던 하늘과 땅 사이 5.18의 어떤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또 현장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절규하는 말하자면 역사의 증언으로서 이런 그림을 이제 남기게 되죠. 그래서 상처받은 어떤 이 시대 어떤 초상 이런 걸 이제 그려낸 거죠. 근데 이제 강영규 쌤 그림은 원래는 이분도 이제 수채화를 그리면서 굉장히 어때요? 또 배동쌤하고는 다른 수채화의 세계, 어떤 색감도 그렇고 기법도 그렇고 물맛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탄미적인 여성 누드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면서도 전혀 또 대조적인 떡장수 할머니, 남도인의 어떤 그 초상 같은 화실에 떡팔러 온 할머니 잠깐 앉아보라 하고 남은 떡 다 사수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수채화 물감과 콘테와 이런 걸 적절히 섞어가지고 그 남도인의 억척스러운 투박한 그런 어떤 삶의 초상을 그려내는 거죠. 황영성 쌤, 우리가 기억할 분 중에 황영성 쌤도 임직순 쌤의 제자이긴 한데 임직순 쌤 따라서 인물이나 자연을 그 색채 위주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거를 초기에는 좀 보여요. 그러나
가족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남도의 사냐와 거기에 더불어 사는 어떤 인생살이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족이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아까 원효사 부도에서 봤던 것 같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어우러져 사는, 초기에는 그냥 가족 시리즈라고 그랬다가 점점 이제 이분이 중견 원로로 가면서 우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돼 가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만물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이제 그런 거를 당신의 독특한 이제 회화 세계로 이렇게 약간 뭐라 할까 반 추상화 시켰다 그럴까요? 소와 뭐 가족들 이제 이런 테마를 하기도 하고 또 설치 방식을 띄기도 하고 이제 변화를 또 많이 줘보죠. 그리고 이제 아까 강영훈 양수와 그분 제자들이 또 추상화를 이제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서 이제 돌아가신 최종수 선생님이 이런 앵포르멜 회화랄지 한지를 이용한 민족적 어떤 미학을 담은 이런 또 추상 회화를 또 해내기도 하고 김종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앵포르멜로 시작을 했지만은 단색조 추상이랄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누군지 아시죠? 우재길 쌤. 우재길 쌤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이제 양수화 쌤 제자로 앵포르멜로 시작을 했지만은 광주가 이제 빛거울이기도 하잖아요. 광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분의 또 고향이 광양이잖아요. 광양도 빛.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분은 이제 광주의 빛거울 테마를 이렇게 빛의 회화로 연결시켜냈다고 이제 그러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풀어내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현실주의 미학 또 리얼리즘 이런 거에서 80년대 이후의 사회 변혁을 그림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일종의 시대의 기록들이 되는 거죠. 빨리 그래가지고 많이 돌릴 수 있는 목판화 작업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절박했던 어떤 시대 상황들 이런 거를 시대의 어떤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 당시에는 전단지로서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우선해 가지고 이제 제작이 됐던 거가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대의 기록이 된 거죠. 홍성담 씨 목판하고요. 망월동 5월묘역에 이런 걸기 그림을 이제 걸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민중미술 하는 그 작가들이 해마다 5월전을 해요. 5월이면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망월동과 금남로 이런 데서 전시를 많이 했죠. 그래서 5월의 전사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 뒤에도 이제 금남로에서 5월전을 계속해서 하면서 누가 평생에 전시장을 다 얼마나 가보겠어요. 전시장 못 가보는 사람이 태반이겠죠. 그러나 이런 도심 거리에다가 거리전을 하면서 오다 가다 그림도 보고 미술을 통해서 시대 상황도 생각하게 되고 말하자면 그때그때 이제 주제를 달리하면서 5.18 진상규명이든 또는 사회 인권의 문제든 이런 것들을 민중미술패들이 이게 이제 담아내는 거죠. 그리고 꼭 예를 들어서 민중미술 쪽만 현실주의 미술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작가들이 옛날에 이제 작업실이나 전시장에서만 활동을 했다면은 이제 삶의 공간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아마 재개발돼 가지고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중흥 3동의 9골 그 마을 거기에 작가들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공공미술이라고는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말하지만은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각 집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의 어떤 추억이든 사진이든 이런 것들을 소품으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마을길을 이렇게 가꾼다 할지 지금 막 페인트로 뭐 칠하고 막 이런 것들이 능사인 것 같이 돼버렸지만은 그 마을 사람들 정주민들이 주체가 된 그 마을의 미술을 이렇게 꾸려내는 이런 것도 변화된 90년대 어떤 작업들이죠. 말바우 시장 국밥집 전시장이 됐어요. 작가들이 화이트 박스의 갤러리가 아닌 국밥집에다 전시를 하고 이제 장 보러 왔다가 막걸리 한 잔 자시다가 이렇게 그림을 쳐다본다 할지 그림도 옛날식 뭐 밀레움 안정이나 이런 그림이 아니고 보이죠. 완전히 투박한 민화풍의 어떤 그림이랄지 또 대인시장에다가 대인시장이 이제 도청 옮기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불 꺼진 집이 되어버렸잖아요. 거기 이제 내려진 셔터들이 많고 빈 가게가 많은데 거기 이제 셔터에다 그림 그려가지고 장미란 선수가 한참 그때 뜰 때 장미란의 기운으로 그냥 대인시장을 번쩍 문을 셔터를 들어 올려가지고
도시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이런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미술이 옛날 생각했던 고정적인 어떤 관념하고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우리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의 미술은 젊은 친구들의 그림은 굉장히 이런 인상주의 화법에다 근본을 둔다고 해도 지금 시대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지 각자 자기 개성도 담으면서 그런가 하면 굉장히 또 풍자적이고 세태를 말하자면 비유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 할지 재개발로 해서 다 살던 터전들이 막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없어지고 막 그잖아요. 그런 어떤 지금 시대의 어떤 풍속도 그런 거를 갖다가 사진과 회화를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그려내기도 하고, 또 되게 어쩌면은 세상이 막 굉장히 복잡 심란해지고 막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심중의 세계로 더 몰입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제 고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 성찰도 되게 좀 다양해지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 광주미술이란 거는 옛날에 말하자면 의제, 남농, 오지오 막 이런 분들 얘기하던 시대하고는 많이 변해 있고, 미디어아트든 설치미술이든 소품을 이용하는 거든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이제 비엔날레에서 보는 작품들 못지않게 굉장히 세상과 밀접한 어떤 소통을 하고 있다 할지, 또 각자의 어떤 독자적인 어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의제의 손자인 허달재 선생 그림을 미디어아트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끝난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 전시해 봤던 건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림 속에서 남도를 얼마나 잘 읽어낼 수 있냐, 이거는 이제 자원이라는 건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많이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몇 개 상징적인 거라도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고 있고 담고 있다면은 외집 분들하고 우리 남도 또는 광주의 미술, 광주의 문화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남한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 문화에 대해서 문화 자산이 될 만한 것은 뭐고, 긍지를 가질 만한 건 뭐고, 또 예술가들은 말하자면 뭐 예술가랍시고 뭐 술이나 한 잔씩 하고 맨날 세상 등지과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름 시대와 함께하기 위해서 또는 그 시대민들의 어떤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들도 하고 있고, 갖고 또 어쩌면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술로서 또 승부를 내기 위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눠볼게요.